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흡수하는 걸 누구보다 즐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지만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작고 하얀 결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사물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는 건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죠. 특히 오늘 다룰 자료들을 쭉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파헤칠 자료들의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우선 목포대학교에서 발표된 알츠하이머 윗 미토콘드리아 관련 쥐실험 박사 학위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나트륨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도서인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요약본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인산가와 애터미의 주겸 제조 공정 자료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생활 적용을 위해서 하나 이비누과 치과 정보 플랫폼인 모두닥, 또 KB금융에서 제공한 일상 건강 팁까지 아주 다양한 문헌을 싹 다 모았습니다. 이것이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은 과연 미디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무조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명제가 생리학적으로 항상 참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소금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네랄이 우리 몸과 뇌 건강에 미치는 정교한 영향력, 그리고 전통적인 소금 가공법이 품고 있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종합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출발점으로는 그 도서,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에 나오는 도발적인 주장이 딱 제격이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최근에 피트니스나 건강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 사이에서 저염식은 약간 거의 절대적인 규칙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다들 짠 걸 피하려고만 하니까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굳은 결심을 하고 저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지고 막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고 나와요. 결국 병원과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초기에는 붓기도 빠지고 혈압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활력을 완전히 뺏어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역설의 이면에는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한 나트륨 칼륨 펌프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샐러드 같은 채식이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병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채소랑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들 드시죠? 네, 그런데 이런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칼륨이 제 역할을 하고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려면 나트륨이 반드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해요. 아, 나트륨이 없으면 칼륨이 못 빠져나가는군요. 정확합니다. 저염식으로 나트륨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면 잉여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증 상태가 유발되는 겁니다. 와, 체내 전해질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트륨이 부족해졌을 때 우리 몸이 돌입하는 그 비상사태 시스템이었어요. 신장에 무리가 가는 그 메커니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나트륨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뇌에서 신장한테 지금 있는 나트륨이라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장은 엄청난 과부하를 견뎌야 하고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억지땀이라는 겁니다. 억지땀이요? 뭔가 단어부터 힘들어 보이는데요. 보통 운동이나 사우나를 할 때 땀을 흘리면 노폐물과 함께 적절한 염분이 배출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는 분들의 땀은 맹물처럼 싱겁습니다. 아, 몸이 나트륨을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공을 닫아버리고 수분만 억지로 쥐어짜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독소 배출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결국 저염식이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자료는 우리가 소금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념 재정립이요? 단순히 짜다, 안 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분리해낸 순수 염화나트륨 99%의 정제염과 바다의 수많은 미네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천일염을 절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미량의 성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03%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겁니다. 0.03%면 진짜 엄청 적은 양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0.03%가 대기에서 사라진다면 식물의 광합성이 멈추고 지구 생태계는 그야말로 붕괴하고 맙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들이 생태계에 이산화탄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네, 칼슘, 마그네슘, 황, 요오드 등 90여 가지의 미령 원소들이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은 파편들이 우리 인체의 신경 전달과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한국인들은 소금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1947년 기록을 둘 때 당시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약 25g, 1년에 15근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고염식인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규모 대사증후군에 시달리진 않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섭취한 건 정제된 화학물질이 아니라 미네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짜 소금이었기 때문이죠. 와, 저염식이 무기력을 유발한다는 것도 충격인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소금 속 미네랄의 유무가 우리 뇌의 인지기능, 심지어 치매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면 소금을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목포대학교에서 진행한 그 알츠하이머 관련 동물 실험 논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쥐들에게 똑같이 짠 고염식을 먹였는데 어떤 종류의 소금을 먹였느냐에 따라 쥐들의 뇌 상태가 완전히 갈렸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실험의 설계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쥐들에게 일반 식단보다 훨씬 짠 8% 농도의 고염식을 제공했죠. 그리고 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제염, 천일염, 주겸 이렇게 세 그룹이죠. 네, 첫 번째는 미네랄이 다 제거된 순수 정제염 그룹. 두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그룹. 마지막 세 번째는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9번 구워낸 주겸 그룹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쥐들의 뇌를 분석해보니 정제염을 먹은 쥐들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물질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심각하게 축적되어 있었죠. 아, 흔히 치매 유발한다고 알려진 그 끈적끈적한 뇌 찌꺼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천일염과 주겸을 먹은 쥐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본 바로는 이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장 역할을 하는 BACE1이라는 효소의 활동이 천일염과 주겸 그룹에서는 뚝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뇌가 스스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쥐들을 데리고 방사형 미로 시험이라는 것도 했잖아요. 8갈래 길 끝에 먹이를 두고 얼마나 길을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결과가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주겸을 먹은 쥐들이 가장 똑똑하게 길을 찾아냈죠. 치매의 본질이 결국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의 상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근데 전문가님, 논문 데이터를 보다가 좀 기묘한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네랄이 뇌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면 가공을 전혀 안 해서 바다의 미네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천일염 그룹이 1등을 해야 맞지 않나요? 주경은 열에 굽는 과정에서 미네랄 총량 수치 자체는 오히려 천일염보다 낮아지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절대적인 미네랄 총량은 줄어드는데도 주겸 그룹의 치매 예방 효과와 미토콘드리아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죠. 새롭게 탄생하는 어떤 핵심 성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 지점을 논문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그 마법 같은 변화의 해답을 황화수소라는 가스 형태의 신경 전달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황화수소요? 그건 원래 소금에 없던 성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고 불로 굽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대나무가 품고 있던 천연 유황 성분이 소금의 미네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며 황화수소를 뿜어내는 화합물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대나무와 열이 만나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군요. 네.
뇌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이 발전소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죽염에서 유래한 황화수소가 뇌로 들어가서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발전소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는 거네요. 원래 소금에는 존재하지 않던 뇌보호 가스를 대나무와 불이 만들어냈다니 진짜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죽염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 어떤 극단적인 제조 과정을 거치길래 이런 시너지가 폭발하는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산가랑 애토미 공정 자료를 봤는데 이건 뭐 단순히 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연금술이나 수행에 가깝더라고요. 그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의 전통지혜가 현대 화학의 원리와 얼마나 정교하게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천일염부터 한 3년 묵힌다고 들었어요. 네, 서해안에서 채취한 질 좋은 천일염을 창고에 3년 이상 쌓아두며 쓴맛을 내는 간수를 완전히 빼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담을 그릇으로 역시 3년 이상 자란 굵은 토종 왕대나무를 씁니다. 그 1m짜리 대나무 통 안에 간수 뺀 소금을 빈틈없이 꽉꽉 다져 넣는 모습이 되게 시각적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입구를 막는 방식이었어요. 깊은 산속에서 파낸 순수 황토로 밀봉하는 과정 말씀이시죠? 네, 그냥 소금 쏟아지지 말라고 뚜껑 덮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화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토로 단단히 밀봉하는 것은 가마 안에서 소금이 산소와 직접 다 타버리는 걸 막아줍니다. 아, 산소 차단막이네요. 동시에 대나무가 열에 타들어가면서 내뿜는 그 귀중한 유황가스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소금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만드는 천연 압력밥솥 역할을 하는 거죠. 천연 압력밥솥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게 밀봉해서 소나무 장작으로 굽는 건가요? 네, 8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굽습니다. 대나무는 까맣게 수치되어 타버리고 안에는 단단하게 굳어진 소금 기둥만 남게 되죠. 이 소금 기둥을 다시 빻아서 새로운 대나무통에 넣고 굽는 과정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합니다. 와, 한 번 굽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그걸 8번이나 반복하다니 지독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잖아요. 바로 마지막 9번째 단계죠. 동양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9의 단계. 이때 가마 온도를 1300도에서 막 1600도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린다고 잔료에 나와 있던데 그 철도 녹여버릴 그 온도에 소금을 밀어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1600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소금은 우리가 아는 하얀 결정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치 화산에서 뿜어서 나온 붉은 용암처럼 펄펄 끓으며 액체 상태로 완전히 녹아내리게 되죠. 소금이 액체가 된다고요? 네, 이 현상은 전문 용어로 용융이라고 부릅니다. 이 극한의 용융 과정은 아주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소금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불순물, 중금속은 이 온도에서 완벽하게 기화되어 날아가 버리죠. 그럼 짠맛은 어떻게 되나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성분도 열에 타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 붉은 액체가 식어서 돌덩이 같은 죽염석으로 굳어지면 화학적 성질이 산성에서 강알칼리성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미네랄의 상태도 변하나요? 물론입니다. 칼슘, 칼륨, 철분 등 80여 가지의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활성화 상태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1987년에 인산 김일훈 선생의 저서 신약을 통해 이 비법이 산업화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극한의 고온 용융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다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논문과 가마솥을 막 넘나드는 이 방대한 지식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 청취자 여러분은 내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생활 적용이 핵심이죠. 제가 되게 재밌는 일화를 하나 봤는데 평소에 자기관리 철저하기로 유명한 배우 고소영 씨 같은 셀럽들이 가방에 이 주경을 꼭 챙겨 다닌대요. 골프나 격렬한 운동하다가 에너지 뚝 떨어지고 현기증 날 때 사탕 대신 주겸을 하나씩 입에 털어넣고 녹여 먹는다는 거죠. 인체의 땀과 혈액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응급처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땀을 흠뻑 흘리거나 에너지가 급감할 때 몸에서는 단순히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전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연결되네요. 네,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통째로 쏟아져 나갑니다.
이때 체액의 정상 염도인 0.9%를 빠르게 회복하려면 맹물을 마실 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소량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최근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이른바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미네랄 소금은 필수적인 부스터입니다. 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소금이 필요한 거죠?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줄어들면 신장은 평소보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훨씬 더 과격하게 배설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 엄청 무기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키토슬루라고 부르는데 극심한 무기력증과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때 좋은 주겸이나 천일염이 부족해진 전해질을 빠르게 채워주어서 뇌와 근육의 신경 전달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먹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 외에도 실생활에서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자료에 아주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이비인후과에서 제시한 팁을 보니까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에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구강건조증 환자들한테 소금물이 엄청 좋은 처방전이 되더라고요. 구강점막 보호에 아주 탁월하죠. 네, 이 시간마다 따뜻한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을 살짝 푼 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주면 점막 촉촉해지는 건 물론이고 입안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칸디다증 감염을 탁월하게 막아준대요. 치과 전문 플랫폼인 모두닥의 자료도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소금물로 가글 하거나 죽염으로 양치하는 게 그냥 할머니 세대 민간 요법 같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소금으로 양치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건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아주 과학적인 자연 항염작용입니다.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입안에 들어가면 잇몸을 공격하는 세균의 세포막에서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거든요. 아, 세균을 말려 죽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분을 뺏긴 세균은 번식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되죠. 화학적인 구강청결제처럼 유익균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붓기를 가라앉히고 자연적인 살균 효과만 내는 아주 스마트한 접근법입니다.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아주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말씀이시죠? 네, 소금이나 죽염이 아무리 놀라운 미네랄의 보고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게 모든 병을 고치는 마법의 가루는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체의 생리 시스템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함을 경계하거든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금이 체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게 되죠. 혈관 안에 물이 빵빵하게 차오르는 거네요. 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알아서 이 수분량을 조절하지만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중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이 체액량의 증가는 혈관벽을 터질 듯이 압박하는 치명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퍼먹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심혈관계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소금을 선택해서 어떻게 적절량을 섭취할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거나 혈압을 낮추려고 식탁에서 짠맛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어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죠. 네, 우리 몸이라는 이 정교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장에서 하얗게 표백된 화학 정제염이 아니라 바다의 생명력을 간직한 미네랄 소금, 그리고 오랜 시간 불과 대나무의 정성으로 빚어낸 죽염 같은 진짜 소금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 보셨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을 그저 짠맛 내는 조미료통으로만 넘겨보진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지금 계란 프라이에 톡톡 뿌리고 있는 이 하얀 가루가 내 몸의 펌프를 망가뜨리는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내 뇌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줄 90여 가지 생명력의 총합인지 한 번쯤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오래전 바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양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몸통을 쉼없이 순환하며 산소를 나르는 붉은 혈액도 여전히 태고적 바다의 비율인 염도 0.9%를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생명의 조건이죠. 그런데 현대 기술이 효율성과 시각적인 깨끗함을 이유로 음식을 더 순수하고 하얗게 정제하려는 강박에 빠지면서 혹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바다와의 연결고리, 즉 가장 기초적인 진화의 조각들을 스스로 싹도 끊어내며 원인 모를 질병들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음식에 무심코 뿌려지는 그 뽀얗고 하얀 가루를 바라보며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하고 통찰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